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한인의 역사와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홍웅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저는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러시아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 고려인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러시아 한인의 역사와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려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려인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옛날 소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러시아 말로는 고려인을 까레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이제 고려 사람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게 그들 스스로는 고려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에 대략 20만 명 정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정도,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키르기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대략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 대략 9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면 고려인들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다시피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여러 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그 다음에 볼고그라드 이 남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사할린 그리고 연해주 지역 이런 지역에도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도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할린을 좀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 가서 고려인의 형성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인들의 형성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려인들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땅에 이주해 간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주해 갔을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 땅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1860년 러시아는 중국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서 연해주 땅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반도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서 국경을 접하게 되죠. 즉 1860년부터 드디어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나서 조선에서는 이 19세기 후반, 19세기 말 국내 정세가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려인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러시아 지역으로는 최초의 이주가 1864년에 열세 가구가 지신호라고 하는 마을로 넘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려인의 역사,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인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시기적인 좀 주요 고려인들의 구성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1863년부터 1905년 함경도 등지에서 가난한 관료의 학정에서 벗어나고자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즉, 함경도 지역, 이 지역은 두만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한반도 북부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로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조선시대 말기에
그 조선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관료들이 굉장히 수탈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위에는 최초 이주를 1864년이라고 했고 밑에는 1863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서 보통 이주를 하지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조선에서 1863년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겨울에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신호에 정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지신호 이 마을의 기준, 또 러시아의 기준에서 보면 1864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혼란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 보면 1863년이 맞고 러시아 기준에서 보면 1864년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첫 번째 부류가 1863년부터 1905년까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1905년 이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자, 1905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당시 대한제국을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조치, 첫 번째 조치로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가 1905년이지요. 따라서 당시 대한제국은 독자적인 자주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국가가 사라질 위기, 그리고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뜻있는 애국지사들이나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 한반도에 우리의 나라, 대한제국, 조선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민지를 반대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당시에 한반도에서 펴지만 일본의 경찰이라든가 이들의 이 감시가 심해지자 이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서 해외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넘어 만주 지역이라든가 두만강 넘어 연해주 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땅이죠.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전역에서 즉 당시 이제 지금은 서울이죠. 그때 당시에는 경성이라든가 이런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의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류를 우리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938년 강제징용으로 살린 한인이 된 사람들. 요 강제징용, 이미 이제 시기적으로 1938년이면 당시 우리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일본은 1945년까지 태평양 전쟁, 소위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이 되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라든가 미국과의 전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시아 대륙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 기지로 일본은 사할린 땅을 설정을 해요. 요 사할린에서 실제로 탄광을 개발을 하고 석탄을 캐고 그 다음에 비행장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을 당시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강제로 끌고 가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남쪽에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5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으로 간 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노동자들입니다. 1850년대 이후에
그렇게 보면 이 네 가지 성격 중에서 제일 마지막 네 번째를 제외하고 나면 이 세 번째, 첫째, 둘째, 세 번째는 주로 이제 한반도, 실제는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매우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고려인들을 형성하는 이 사람들의 이제 그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떠난 사람들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위해 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연해주로 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1938년 이후에 끌려갔고, 지역으로도 보면 이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등 한반도의 남쪽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은 지금 우리가 전체 통칭 고려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성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특징들이 고려인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살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살린 한인, 그 중에서도 먼저 살린 땅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원래 살린 땅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살린 땅의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을 일본이 전쟁 승리의 대가로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산린섬의 북위 50도 남쪽이 일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 시기에 바로 한반도 남쪽에 우리 한인들이 산린으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살린 땅은 다시 러시아, 이제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 되었죠. 이 소련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살린에 살던 자국민들,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다 3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일본 본토로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인들도 당연히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한인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법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이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리할 때는, 즉 일본이 유리할 때는 한반도 식민지도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전쟁에 끌고 나가고 강제징용 데려갔다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패배하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을 살린에 남겨둬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린에 남게 됐습니다. 자, 이 땅을 러시아가 차지를 했어요. 당시 소련이 차지했죠. 소련은 어떻게 해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소련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한반도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 이 다시 차지한 살린 땅을 소련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필요했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살린에 남아있던 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련은 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거기에 남겨두고서 이 사람들을 소련 시민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동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린 한인들은 당시 러시아 말을 알았을까요? 러시아 말을 전혀 몰랐죠,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이나 일본말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살린 할인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느냐면, 바로 이 연해주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한인들, 즉 고려인들, 이 고려인들 중에서 대략 1000명 정도를 차출을 해서 연해주가 아니라 살린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목적이 살린 한인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소련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이 1000명 중에서 그래서 대략 한 600명 정도는 학교 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소련 공산당 당원들이었어요. 왜 당원들을 데려왔을까요? 당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살린 한인들에게 사회주의를 교육시키고, 그래서 소비에트, 즉 소련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한민족이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도 다른 시기에 이주를 해와 갔었고, 지역도 달랐었고, 한반도에서의 지역도 다르고,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결코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 이유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살린으로 차출되어 온 천여 명의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1945년에 다시 또 살린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살린에 왔을까요? 바로 여기에 한인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 살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유배에 당한 그런 유배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한인들,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은 살린에 살고 있는 한인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유배해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린에 있는 한인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지만, 살린 한인들은 러시아 말을 배울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게 소련에 남게 되었고 살린에 남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부모가 있고 그들의 부인이 있고 그들의 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있었지, 거기에 남아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말을 배울 이유가 이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배우고 거기에 남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러시아어를 가르쳐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있는 살린 한인들, 고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살린 한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러시아 말을 이들이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욕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훨씬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설날이나 추석이나 한식이나 뭐 이런 우리의 전통 명절조차도 같이 명절을 기리지만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하진 않았어요. 고려인은 고려인들끼리, 그리고 한인은 한인들끼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용어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러시아어로는 둘 다 까레이츠라고 용어를 쓰지만 한글로 표현할 때는 고려인은 고려 사람, 살린 한인은
살인, 한인, 고려인이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고려 사람이란 말을 안 쓰죠. 자, 이런 감정의 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언제쯤 해소되기 시작하느냐?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와서야 그 감정의 골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참 슬픈 역사죠. 같은 이 러시아로 이주해 갔고 소련 현재도 러시아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게 이 그 한인의 이주 역사에서 보면 특히 고려인의 이주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이다. 자, 다음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제가 좀 더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반도 그리고 여기에 요 두만강이죠. 두만강 넘어 연해주 이게 러시아 땅이 됐죠.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이 간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 위쪽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하얼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독립운동 이야기할 때 이 하얼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안중근 의사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최초의 정착지. 이 정착지가 바로 지시너 마을이라고 했었죠. 지시너 마을은 여기 보니까 저 뒤에 야트막한 뒷동산이 있고 앞에 넓은 들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강이 흘러갑니다. 조그마한 그리 크지 않은 강인데 그곳에 이렇게 지시너 마을 예터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전형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다고 말하는 괴산 임수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현재는 이 지시너 마을은 거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거의 호호벌판이나 마찬가지 지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이 함경도 지역에서 한인들이 넘어갔을 때 어디 정착을 할까요? 그들은 도망을 쳐서 갔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잡으러 오지 못할 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죠. 당시에는 월경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선에서는 월경죄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국경을 넘어가서 잡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잡혀서 돌아오게 되면 그대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깊숙이 더 도망가야 되겠죠. 그 도망간 지역의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근처예요. 즉 비무장지대. 우리 지금 현재 남북 분단이 되어서 휴전선이 비무장지대이죠. 이런 것처럼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러시아 군인들만 주로 여기에 주둔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기념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해주 러시아 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가도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자, 이 기념비가 글자가 쓰였는데 어떤 내용이 쓰여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자 읽어볼까요? 제시너 마을 예터. 이것은 연해주 핫산 지역 비노그라드노이에 있던 지시노라고 하는 옛 마을로서 1863년 함경도 농민 13세대가 두만강을 건너와 정착한 극동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 현재는 예터만 남아있다. 그러나 1937년까지 17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던 매우 큰 마을이었으며 현재 50만 명에 이르는 CIS 지역 거주 한인들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이에 우리는 이 비를 세워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친선 우호를 돈독히 하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9일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 헌정. 자, 1937년까지 1700여 명의 한인들이 살았던 곳이죠.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인데 이 기념비를 누가 세웠느냐? 여기에 적어 넣었다시피 2004년에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 여러분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서태지입니다. 서태지가 이때 한류 1세대로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고 그 공연 수익금의 일부를 바로 이 140주년 되는 이 헤라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기념비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태지는 참으로 이 고려인들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고려인들이 어떻게 한인들이 러시아에 좀 더 많이 정착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84년 당시 조선과 러시아는 이제 국교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조로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조로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당시 연해주에 살고 있던 한인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이제 조약 내용에 들어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주 한인에 대한 조처를 보게 되면 1884년 이전에 이주한 한인들은 러시아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대신 조건은 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화 조건. 귀화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어떤 의미냐면 러시아는 이때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교입니다. 러시아 정교. 그래서 이 한인들도 러시아 정교를 믿고 정교 신자가 되면 귀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러시아 친민이 되는 거죠. 러시아 국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바로 귀화한 한인들에게 한 가구당 15대시아찌나 이거는 러시아의 이제 그 단위이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면 약 4만 5천 평 정도의 땅을 토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20년 동안 세금이 면제가 돼요. 더군다나 인두세도 면제가 돼요. 즉, 이 사람들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20년 동안 여기서 공짜로 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한인들은 어마어마한 땅, 가구당 4만 5천 평이면 정말 넓은 땅이에요. 이 땅을 공짜로 받고 여기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땅도 주고 이런 일이 되자 러시아에 좀 더 많이 귀화를 하게 되고 또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생기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난 모습이었고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들, 함경도에 너와 집 같은 이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상투 틀고 한복 입은 우리 한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 가운데 본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상투를 잘라서 좀 더 신식 옷을 입었네요. 요 뒤에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재밌는 사진인데 한복을 입은 전형적인 우리 한인 농민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인 어린아이들이나 지게꾼. 요 사람은 왜 지게꾼이 여기에 있느냐? 한인들은 이때 당시에 대부분이 사실 농사를 지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이런 주요 항구 도시에서는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짐꾼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게를 짊어지고 짐꾼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도 있고 자 오른쪽에 요 사진을 보니까 가운데 한인이고 양 옆에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군인들. 한인들이 러시아 땅에 살 수 있도록 러시아에서 허용해 준 이유가 있어요. 이때 러시아는 1860년부터 이 땅을 연해주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주로 사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은 그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입니까? 군인으로서 국경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안 했죠. 바로 이런 일들,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군사 도로를 만들고 군인들이 뭐 그 막사를 짓고 이런 일들은 다 누구에게 시켰느냐? 이때 당시에 연해주에 넘어와서 살고 있던 한인들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농사지은 이 식량을 군인들이 사서 먹고, 자, 이것이 이제 이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이랬던 시기죠. 그래서 한인들은 사실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연해주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인들은 거기에 살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가운데 보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죠. 러시아 여자 선생님.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거나 러시아 역사를 배우고, 여기 옆 학생들은 자, 얼굴들을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한인들이죠. 그래서 한인들이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러시아어도 배우고, 러시아 역사도 배우고, 또 우리말도 배웠어요. 이 우리말 배우는 것은 최재형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10년 이후에 연해주 한인들의 현황을 보니까 1910년에는 입적 한인, 이 입적 한인은 귀화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신민이 된 사람들이 17,000여 명, 비입적 한인은 37,000여 명 정도 되네요. 비입적 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채셨죠? 러시아 국민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 국민이 되려고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로 간 게 아니라 이 한반도가 완전히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임시로 가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굳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비입적한인, 즉 러시아에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기가 보면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23년까지 기록을 보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10년에 5만 4천여 명이 정도 사람이었다면 1923년에 가게 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연해주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이름이 생겨났어요. 여기에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는데 블라디보스톡, 까레이스카야 울리짜, 이걸 번역하면 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한국거리 또는 한인거리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거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이 거리가 한국거리, 한인거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칭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그라니치나야 울리짜, 그래서 국경거리 이렇게 부릅니다. 국경거리. 이거는 뭐 러시아 역사에서 이제 그 국가 거리 명칭을 바꾼 거죠. 1972년에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뷰 포인트로 가르치는 요 끝에 지역, 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역은 여기가 아무르만이라고 하는 바다예요. 이 끝에는.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 해변가인데 주로 한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여행을 가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해변 공원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 초기에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소련 시기에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서 1937년 한인들은 연해주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거의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지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우스리스크라든가 하바롭스크라든가 이런 데 한인들과 관련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불행한 역사이죠.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집인데 이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번지수가 중요해요. 요 번지수를 확대해 보면 러시아어로 세울스카야 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서울거리 E-A 번지라는 뜻입니다. 이 거리 명칭이 서울거리예요, 서울거리. 지금도 이 명칭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거리라고 하는 게. 자, 이 앞에 우리가 보는 이 집은 현재는 이렇게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2018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2018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다 완공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여기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문표를 달았어요. 서울거리 한글로 서울거리 이렇게 써놓고 러시아어로 그 위에 세울스카야 EA라고 되어 있고 이 문표도 보니까 기와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것은 이 집을 지은 세르게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 집을 사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서울거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지명이 이 번지수가 붙은 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따온 거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서 이렇게 기와집 모양으로 해놓은 거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 사람 세르게이에게 굉장히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요. 자, 이 지역이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주의 역사보다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요. 두 기념비가 다른 것이냐? 자세히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이 기념비, 인류의 행복과 미래,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로 쓰여져 있는 이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져 있었느냐 하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시내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정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 기념비가 국동연방대학 의과대학 그 교정에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이 기념비가 세워질 당시에 이 의과대학의 부총장이 바로 고려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자신이 고려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나 이 지역의 독립운동과 좀 더 관련이 있는 인물을 찾아보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비를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 부총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의과대학 총장이 어느 날 교정을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이상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세워진 기념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교랑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기념비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철거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이 기념비가 사라졌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이 기념비의 존재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그 의과대학 저 지하 창고에 처박아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어디에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고려인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논의해가지고 결국 이 기념비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여기 세워두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우스리스크에 가면 고려인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제 그 고려인 문화센터인데 이 센터 앞에 그 넓은 마당 정원이 있는데 그 넓은 마당의 한쪽 옆으로 쭉 기념비가 세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 의사 기념비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 단지 동맹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단지 동맹비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 말로는 연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지명으로는 끄라스키노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요 지역은 두만강 너머 핫산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이 주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뒤에 황무지처럼 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풀만 자라는 곳, 이 지역이 당시 한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농사 짓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 이 지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활동했던 거 아니고, 요 지역에서 조금 더 안쪽에 이제 연추 크락스키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동맹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단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을 잘라서 독립의지를 표명한 그런 것이죠. 자, 요걸 보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에 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해서 만주로 갔다가 1907년에 연해주로 오게 됩니다. 핫산, 바로 여기 그라스키노라고 하는 연추 마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재형 선생 당시 이 연추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인이었고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여기에 와서 독립운동을 위한 그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최재형 선생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의회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고 그런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죠. 바로 우리의 독립을 앗아간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한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의 하얼빈에서 총을 쏴 죽입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바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만주의 하얼빈으로 가서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를 쏴 죽였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의 독립운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볼까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들은 이 한반도의 독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지난해죠. 3.1 만세 운동이 벌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1919년에 바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며칠 날 했느냐면 1919년 3월 17일 날 만세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1년 뒤인 1920년 3월 만세 운동 기념 행진을 한인들이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태극기도 들고 있고요. 손에 작은 태극기도 들고 있고, 한인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한인도 보이죠? 이렇게 한인들이 여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행진도 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으면 뭐 사실 그날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한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마을, 신한촌, 즉 새로운 한인 동네, 한인 마을이라는 뜻의 신한촌 입구에 이렇게 독립문도 세워놓고 태극기도 여기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가 있죠.
요 사진은 이제 그 러시아에 가면 문서 보관소에 있는 사진입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이 독립문은 당연히 사라졌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인들이 강제 이주된 이후에 이것을 관리하지 않아서 자연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이렇게 신안촌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서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세워진 것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한인들이 살 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블라디보스톡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한번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역이 한인들의 독립운동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쭉 살펴보니까 우리 한인으로 생긴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네요. 독립운동가 박진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바로 옆에 이 인물, 여러분들 이 인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인물은 바로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레닌. 누구는 사회주의에 그래서 굉장히 겁나는 사람 그렇고 누구는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시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연해주의 땅에서 살고 있던 한인들도 이 그 레닌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이 독립운동가 박진수는 요 사진은 1921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이 만들어지고 이 소련의 지도자 레닌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특히 식민지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 나라죠. 한반도. 그리고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뭐 등등 여러 식민지 사람들을 쭉 불러 모아서 독립운동을 민족 해방운동, 식민지 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회의를 할 때 당시 한인을 대표해서 박진순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박진수는 사실은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크게 두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계열일까요? 민족주의적 계열. 민족주의적 계열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이런 김구라든가 뭐 또 이승만도 포함해서 이런 계열이 바로 이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계열일까요?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즉 특히 러시아 지역, 소련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상당수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이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땅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에 기반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들은 노선은 달랐지만, 즉 민족주의 계열이냐 사회주의 계열이냐 노선은 달랐지만 기본적인 공동의 목적은 있었어요.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자, 한반도를 독립시키자 라는 의미의 독립운동은 동일했어요. 바로 박진순도 그런 의미에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1945년 이후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즉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빨갱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잘 그 대우를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독립운동가 박진수는 거의 이 대한민국에서는 잊혀진 존재나 마찬가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연해주 한인 빨치산 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생김새를 보면 전부 다 한인들이에요. 한인들인데 이들을 우리는 빨치산 대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치산은 뭘까요? 용어만 보면 굉장히 겁나는 용어예요. 빨치산. 그런데 이 빨치산이라고 하는 용어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정규 군인이 아니고 비정규 군인으로서 어떤 뜻을, 목적을 가지고서 무장 투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해주 한인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비정규 군인으로서 빨치산 활동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가장 큰 목적은 당시 연해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내용이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 땅에서는 적군이라고 하는 이 레닌을 비롯한 사회주의 지지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백군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옛날 제정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적군과 백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전이 그들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바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 들어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바로 일본이 간섭해 들어와요. 이들이 간섭해 들어온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회주의를 표방한 적군을 패배시키고 물리치고 바로 백군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대략 7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연해주에 진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바로 백군을 지원하면서 실제 일본의 속내는 뭐냐면 연해주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한반도를 차지한 것처럼 만주도 차지하고 바로 연해주도 그들은 차지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 내전에서 백군을 지원하겠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연해주 땅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한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독립운동을 뜻을 두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반도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 연해주 땅도 차지하려고 그런다라는 것을 알고서 한인들은 바로 이 일본군 그리고 백군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알치산을 조직을 하고 무장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은 우리의 독립운동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조금 널리 알려졌나요? 좀 다른 그래도 이름을 들어봄직한 인물들이 여기에 좀 언급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김 알렉산드라 베트로브나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 알렉산드라 베트로브나 스탄케비치. 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이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탄케비치 이 자그마치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김은 그냥 성이고 알렉산드라는 이름, 페트로브나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그 부칭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러시아어를 이제 러시아 이름을 전문적으로 좀 알아야만 되는 내용이라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것은 이 김 알렉산드라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성이에요. 스탄케비치라는 것. 폴란드 계열의 남편의 성이 바로 스탄케비치입니다. 그래서 이 풀네임이 김 알렉산드라 베트로브나 스탄케비치.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까요? 이 사람은 1917년
최초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러시아 공산당, 소련 공산당으로 불리는 이제 이 당입니다. 이 당의 최초의 한인들 중에서 최초의 당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언제? 1917년에 바로. 그래서 굉장히 일찍이 소련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은 연해주에서 태어났고 연해주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타키오비치가 우리의 독립운동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반대로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 지역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160여 개가 넘는 민족이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소수 민족이 바로 우리 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해주 땅에 있는 한인들, 이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사회주의의 건설, 이제 소련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한반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의 첫 번째가 바로 정당 건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918년 4월 달에 이동기, 김립, 박예, 오성록 이러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만듭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에요. 한인사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타키비치는 극동인민위원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해주 지역의 일종의 뭐 정치 기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이 극동인민위원회의 외무위원장, 우리식으로 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하바롭스크 시 당비서, 하바롭스크 시 당비서라고 하는 건 하바롭스크 시장이나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 소련에서는 아주 고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위 인물이면서도 한인사회당을 만든, 그래서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한 그런 인물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1918년 6월 달에 백군,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정 당시의 백군들에게 체포되어서 처형당해 죽습니다. 이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가 1918년 9월 달에 체포될 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현 설명드리면 하바롭스크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내전이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백군과 적군 사이에. 그런데 백군의 힘이 더 세가지고 하바롭스크를 차지하면서 이때 당시 하바롭스크에 있던 이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를 비롯한 많은 여기에 적혀있는 한인사회당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다가 피신을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아무르강, 하바롭스크에서 흐르는 강 아무르강에 신분을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을 하느냐? 중국사.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르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백군들이 그 배를 탁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을 이제 했는데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워낙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 사람이 바로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다. 그래서 김 알렉산드라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사실 뭐 조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브라프스크에서 처형해 버린 거죠. 독립운동가지만 참 안타까운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 바로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해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이게 뭐냐면 전로한족 중앙총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 지역의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시기에 1917년 이 무렵에 되면 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임시정부 형태라도 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뜻을 모읍니다. 그 결과 1917년 이를 제1차 전로한족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요. 즉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대표들을 쭉 불러 모읍니다.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회의를 하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의 결과 1917년 12월 달에 전로 한족 중앙총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1919년 2월 달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명칭이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계속 바뀌죠. 그렇지만 이걸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국민의회. 자, 의회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는 국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정부, 국가기구,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1919년 2월 달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3.1 만세운동이 언제 벌어졌죠? 1919년 3월 달이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언제 만들어졌죠? 1919년 4월 달이에요. 그런데 대한국민의회는 3.1 만세운동보다 앞서서, 상해 임시정부보다 앞서서 1919년 2월 달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임시정부의 최초의 정부예요. 자, 임시정부는 그래서 우리가 상해에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에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스리스크의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임시정부, 두 번째로는 이 서울의 한성 임시정부,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요. 자, 국가가 하나면 정부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임시정부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해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통합하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이 돼요. 이 통합되면서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하게 되느냐,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로 이동희는 국무총리로, 문창범 교통총장, 이 교통부 장관이 되죠. 최재형 재무총장, 재무부 장관, 이렇게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 3명이나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해 임시정부가 그냥 중국에서 활동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한 그런 기구가 아니라 실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참여한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연해주 지역도 중요한 독립운동의 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1920년 4월 참전이라고 하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이 4월 참전은 뭐냐면 1920년 4월 4일, 4월 5일 연해주에서 일본 군인들이
한인들과 러시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1917년 이후에 내전이 벌어지고 외국 간섭군으로서 일본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해주 주둔해 들어와서 바로 적군과 그리고 미국 한인 깔치산들과 싸움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한인들이나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특히 적군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 싸움을 벌이니까 일본 군인들은 4월 달에 바로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서 한인들, 한인들과 러시아 사람들, 이게 이제 단순히 군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수백 명이 이때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당해 죽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진이 정말 아주 슬픈 사진이에요. 여기에 총을 맞아서 죽인,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일본 군인들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얼굴에 좀 약간 미소를 띠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불법적으로 연해주에 들어와서 한인들과 러시아를, 사람들을 죽인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이 일본 군인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이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따로 또 뭐 강의도 진행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전체 흐름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최재형 선생은 1860년 한경제 부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때인 1869년에 두만강을 넘어서 지시너 마을로 이주해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인이죠. 어릴 때 그 연해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사실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10살이니까 뭐 독립이고 국가고 뭐 이런 생각 거의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지신으로 갔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형과 같이 살다가 어, 특히 이제 뭐 여기 자세한 내용을 좀 곁들여야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형수가 구박을 심하게 합니다. 최재형 선생은 가난했지만 그 러시아 학교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형수가 보기에 열 몇 살 먹은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기 시동생이 일은 안 하고 그냥 학교를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는 집에서 뭐 책이나 보고 있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이 성질이 나온 거죠. 불끝 성질을 내서 나 이러기 위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치시너에서 가까운 지역인 이제 포시에트라고 하는 옛날에는 모코고우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포시에트라고 하는데 이 항구입니다. 여기 한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항구 지역이라 조금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에서 그 배고픔에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을 러시아 선장 피오트르 세메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선장이 이 최재형을 이제 구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씻기고 먹이고 해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또랑또랑해요. 그래서 이 뾰트르 스메노비치가 이 최재형을 이제 러시아어를 같이 가르치고 학교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선장이니까 최재형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두 번이나 이제 항해를 합니다. 항해하는 주 목적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쓸 물건들, 이런 걸 이제 사와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이었죠. 이때 최재형 선생은 이제 같이 6년 정도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견문이 넓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연해주로 돌아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세계에 대한 견문도 넓혔고, 그 다음에 회사 경우 다니면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경험도 쌓으면서 점점 똑똑한, 한편으로는 지식인, 한편으로는 사업가, 한편으로는 러시아 사람들과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20대에 그는 이 자기의 부모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연추, 얀치해라고 하는 연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크라스키나. 여기에 가서 이제 한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인 사회의 대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최재형 선생은 여기서 이 나중에 도헌이라고 하는 관직도 맡고요. 그 다음에 군납하는 이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을 할 때에 이 감독관 역할도 하면서 대표적인 한인들의 연해주지에서 한인들의 대표 인물로 구상하고 또 돈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선생은 이제 그래서 아주 잘 사는 연해주지에서 가장 잘 사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1904년, 5년 러일전쟁이 벌어지고 이 최재형 선생은 통역으로 이 러일전쟁에 이제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어갈 위기에 처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최재형 선생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인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가 45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나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은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전 재산을 이제 털어서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한편으로는 이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의 교육운동, 계몽운동을 펴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무지몽매하게 살아왔던 이유는 못 배워서 그렇다.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많은 지역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많은 지역에 32개인가 독립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 그리고 또 한국어 이런 걸 교육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신문들을 만들어서 대동공부라든가 이런 신문을 만들어서 한인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사실 내용을 알아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회라고 하는 독립 단체도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1910년 이후에는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고 권업신문 만들고 이런 독립운동에 정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바로 최재형 선생이 이 4월 참전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해주 지역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독립운동가가 최재형 선생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스리스크에 가서 한인 최재형 선생이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는 요 집입니다. 이 마지막 살던 집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생은 재판도 없이 일본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최재형 선생을 어디에 어떻게 시신을 버렸는지, 태웠는지, 묻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60세 되는 우리나라 나이로 61세 나이에 최재형 선생은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대구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지금 이 최재형 선생이 마지막 살던 고택을 최재형 기념관,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관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볼 수 없지만 나중에 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한번 우리 가서 최재형 선생의 이 기념관을 보면서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한인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의 역사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